네, 역사 속 통일과 우리의 미래 이제 준비되었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럴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불과 4년 전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크게 많이 변했음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뭐 정권이 교체가 됐고, 뭐 이런 정치적인 부침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단 이후에 70년 이상 지내왔었던 어떤 시간들이 정말 변하는가라고 온 국민적으로 생각했었던 때가 불과 4년 전이었어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또 불과 몇 년 안에 또 다른 어떤 기회의 시간들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정말 역사의 어떤 전환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지는 지나봐야 알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어떤 역사적 전환이 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과제다. 사실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시대적 과제가 그 다음 세대를 더욱 살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역사 속 통일과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전쟁 인문학 키워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처음 벌써 몇 달 되었네요. 시작을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더더욱 줄어드는 때이기도 합니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발표가 되었죠.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수치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는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를 제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경제 지표가 다 떨어졌어요. 이걸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측면들도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 간의 가장 큰 정치 싸움의 어떤 답이 되겠죠. 아직은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언제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지난번에 전쟁 기념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반도의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틀림없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전쟁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만 우리나라에 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적인 3차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것은 그냥 그럴 것이다 아니고요. 우리는 뭐 늘 잘 알고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단독적인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한미 상호 조약 때문에 반드시 미군은 참전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걸 떠났을 때도 미군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움직임을 제외한 채로 북한이 전쟁을 결코 일으킬 수가 없는 거고요. 아주 소규모의 우리가 경험했었던 연평도의 국지 도발 같은 형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전면적 형태 또는 어떤 지역적 형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군을 자동 개입하는 역할이 되고요. 일본은 그것을 계기로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미국과 북한과 일본만의 문제로 결코 끝나지 않고요. 당연히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앞서서 현실적으로 더 다가온 것은 말씀드렸던 중국의 대만 침공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오늘도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이야기를 했지만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목표 속에서는
사실 하나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 형태로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입장을 바꿔서 대만의 입장에서 보자면 또 그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평화롭게 끝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노릇이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것은 곧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미국이 맹주 역할을 하면서 포기한다는 뜻이 되기도 되기 때문에 대만의 친구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우크라이나 때 미국이 개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가 시진핑이라도 한반도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노정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기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죠. 그렇다면 한반도를 그 전에 소용돌이에 몰아넣어야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대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반도에 소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어떤 커다란 전쟁을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큰 화약고가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답을 내기보다는 북한이라고 하는 공간 또는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도 통일이지만요. 역사 속에는 몇 가지 또 다른 모델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 모델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를 오랫동안 만나 뵀던 분들은 한 번쯤은 봤을 수 있는 화면인데요. 어색한 단어 하나만 좀 찾아주십시오. 쭉 살펴보시면, 저건 조금 이상한 낱말 아닌가 싶은 게 있을 거거든요. 보이십니까? 강원남도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 존재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적은 겁니다. 왜 적었느냐? 우린 강원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강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북에 이어서 면적이 2위고요. 인구는 좀 적죠. 한 150만 됩니다. 공장이라든지 어떤 산업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역 내 총 생산 역시 인구에 비해서도 하나 떨어지죠. 개인 소득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는 좀 뒤쪽에 있는 그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자연이나 환경적인 측면, 그래서 관광적인 측면이 발달하는 곳이죠. 그런데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여기 역시 제가 임의로 강원북도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에는 도시가 몇 개냐면요. 7개시의 11개군, 총 몇 개입니까? 18개의 도시죠? 북쪽의 강원도는 도시가 몇 개입니까? 정확히 18개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의도적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들 중에 사실은 경기도의 일부도 전쟁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강원도도 나뉘었는데 경기도는 북쪽에 없습니다. 북한엔 경기도라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나 강원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들면서 결코 남한에 있는 강원도가 강원도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었던지도 몰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누었으니 인구도 엇비슷합니다. 우리 한 157만 이야기하지만 북한도 대략 150만 정도 추정하고요. 면적도 작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강원도보다는 작지만 이 정도 면적이면 우리 경상남도 정도 수준이 되니까 어엿한 도입니다. 중심 도시가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의 중심 도시는 예나 지금이나 강원이라는 말에서 드러나잖아요. 강릉과 원주입니다. 물론 지금은 춘천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로 성장해 있었죠. 그리고 근대 들어서는 철원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 하면 4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철원. 그런데 문제는 이 4곳이 전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강원도를 이끌어갈 중심 도시가 없기 때문에 원산이라는 도시를 한경남도에서 떼서 강원도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강원도의 중심 도시는 원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하면 가장 추운 지역의 대명사죠. 북한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온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 온화합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보느냐. 예,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분단된 이후에 바라보는 기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북이라고 얘기했을 때 말하자면 접경지대의 어떤 이미지가 난다면 북한 사람들은 남이라고 했을 때 넘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척박한 이런 느낌이 나요. 예, 그 경계에 있는 게 강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접경지대지만 북한도 접경지대예요. 예, 북쪽의 접경지대는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지대 느낌과 다르고요. 유럽이 생각하는 국경지대랑 오히려 좀 비슷한 정도입니다. 예, 물론 현실적으로 넘어다니기는 쉽지 않지만 동질성에 있어서는 남쪽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쪽이 훨씬 더 동질적인 공간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북한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이라는 측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보셨죠. 금강산은 다 아실 거고요.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곳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남북관계가 좋을 때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강원도도 개발이 되어서 관광지화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평소에 잊고 있지만 엄연히 강원도가 하나 더 존재하고 있고요. 한반도 전체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공간인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서로 생각하는 느낌과 남북이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통일의 이야기니까요. 역사 속의 통일을 간단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짚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첫 장면 이걸로 만든 이유는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가? 네. 우리 선생님들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통일은 이 시대의 통일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 네. 물어보니까 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느냐고 네. 그랬더니 그 북한의 생각은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통일이 어느 정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면 이유는 뭘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 이 남북한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평가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이 북한에서 약간 요직을 하기는 했었는가 봐요. 네. 그러다가 남한에 넘어와서 지금 하는 일이 접십사 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황장엽 선생이나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통일 안 됩니다라고 한다고 통일이 안 되거나 통일은 됩니다라고 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아니겠죠. 그죠? 예, 한두 사람의 어떤 지도자의 결단만으로 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사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통일은 모르겠어도 남북 간의 화해는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거의 끝까지 왔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틀어졌던 것은 말하자면 당시의 지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었던 트럼프라고 하는 미 대통령과의 문제도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마 더 적극적으로 물살을 탔다면 시진핑이라든지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났지만 일본의 아베라든지 또는 푸틴 같은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부분은 정말로 놀라운 위치에 있죠. 전 세계 가장 강한 나라들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변화는 결국 나머지 있는 나라들의 변화를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일이 되니 축하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갈지 안 갈지 우리가 모르지만 항구적인 평화 또는 협력, 예를 들면 과거에 보면요, 발해와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200년 가까이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우리 역사 속에는 최초의 남북국 시대입니다. 그럼 그 두 나라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두 나라는 초기에는 우리랑 대단히 비슷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말하자면 남쪽에 해당되는 통일신라, 우리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위치도 그렇죠. 통일신라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인구적으로 땅의 면적만 작을 뿐 인구도 훨씬 많고요. 나머지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면 신라 입장에서는 발해 쪽에 있는 뭐 영토라든지 또는 발해 여러 가지가 탐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거든요. 발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발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것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렇다고 신라하고 전혀 나쁘게만 지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최초의 남북국 시대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북국 시대를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하는 잘 아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더 나가선 가야, 더 북쪽에는 부여까지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시대가 존재했었고요. 이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 우리의 발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일 이후에 발전이 없는데 통일을 왜 합니까? 근데 분명히 역사는 우리에게 통일 이후에 한반도가 한 계단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반드시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인데, 이 사진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요, 통일 이후에 제일 먼저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문화적인 변화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탑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3층 탑이죠. 그러나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는 한 5, 600년간은 이런 탑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탑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형화된 이런 형태의 탑이 들어섰습니다. 3층으로 변한 이유도 알 수 없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삼국 통일했으니까 3층 2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전의 탑들이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탑의 모습에서 출발을 했었다면 통일된 이후에는 이제는 중국과 결별하고 우리만의 문화로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었고요. 그 첫 출발이 가문사지 삼층석 탑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탑이죠. 그러니까 통일이 가지고 오는 어떤 문화적인 경제적 변화, 이런 측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나온 거고요. 한번 보셨을 4세기에서 6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기 강해지던 때였습니다. 이 세 나라 중에는 백제가 먼저 성장을 했었고요. 또 한 100여 년 후에는 고구려가 성장을 하고요. 한 100여 년 후에는 신라가 성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서울의 한강유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죠. 왜 그러면 이 세 나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200년을 다투었는가? 한강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구려에게도, 백제에게도, 신라에게도 왜 한강은 중요한 곳인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정학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이유는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건 농경지가 아니고요. 대륙으로 교역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무역 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나라와 거래를 하는 나라가 제일 유리합니다. 어디겠습니까? 미국이고 중국입니다. 더 크게 보자면 유럽일 수도 있겠죠.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많은 문화들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할 수 있었고요. 어느 나라들보다 더 거대한 존재였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역을 확보하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교역로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한강이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과 달리 농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농경지가 필요했고요. 또 내륙의 수로 확보가 필요했는데 한강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강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중부지방 전체를 강 하나가 아우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길이만 놓고 보자면 한강보다 대한민국에서 낙동강이 더 깁니다. 하지만 품고 있는 유역이라고 할까요? 품고 있는 땅은 한강이 더 거대하고 훨씬 비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대 경제력, 이 농사라는 것은 결국은 당대 국가의 어떤 경제력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역에 있어서도 확보를 하지만 생산 능력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를 하다 보니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갈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한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강을 최후로 차지했던 진흥왕은 사실은
나라 간의 약속을 깨고 배신을 하면서 함께 힘을 합쳤던 백제의 성왕을 죽이면서까지 뺏었던 땅이 한강이었고요. 비난은 받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삼국의 승리자는 신라로 기울게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동맹을 배신하고서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땅.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것은 때로는 이런 결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의 동맹은 미국이죠. 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학적 위치가 주는 곳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은 뒤로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우리와 달랐던 다른 나라가 우리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곳이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장소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후의 승자는 신라입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끼리만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거대한 나라이거든요.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땅의 현재 100배입니다. 땅 크기만요. 인구수는 20배가 훌쩍 넘죠. 그러니까 이거를 1대1의 나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중국과 나라로서 얘기하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국제 질서상 어떻습니까? 함께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제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중화 사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중화 사상의 핵심은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라는 것입니다. 변방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지만 속내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속에 통일을 이룬 대제국이 생긴다는 것은 주변 나라에 엄청나게 큰 위압이 됩니다. 그 전에 자기들끼리 나누어져 가지고 싸울 때는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싸워야 될 적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들이 볼 때 오랑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대륙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고구려든 백제든 러브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백제나 고구려는 성장을 하죠. 하지만 중국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면 반드시 한반도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도 중국이 하나의 통일 왕조를 이룬 이후에 멸망을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삼국이 위기를 겪게 되죠. 하지만 그 위기를 여러 전쟁을 통해서 극복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내에서도 큰 변화가 오게 되었고요. 특히나 가장 수세에 몰렸던 신라로서는 국운을 걸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은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 하나를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신라는요, 처음에는 고구려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당나라를 끌어들였고 이것이 한반도 전체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신라가 4만1통 우리가 아는 삼국 통일입니다. 당대식 표현으로 보자면 4만1통을 목표로 삼은 까닭, 내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적 요인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질서와는 달라지는, 말하자면 신라가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과거 같았으면 우리가 미국 대통령한테 오라 한다고 미국 대통령 왔겠습니까? 안 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먼저 옵니다.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반도체도 필요하고요. 배터리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누구랑요?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과 전화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이게 국제정세의 변화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갑자기 배터리와 반도체가 필요합니까? 중국과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상관없이 중국의 세력이 거대하게 성장하자 미국으로서는 세계 패권을 놓아줄 수 없기 때문에 맞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방이 더욱더 필요해졌고, 그래서 기존의 우방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죠. 당대에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었고, 통일을 이루었던 수나라가 전쟁 끝에 망했기 때문에 새롭게 패자가 되었던 당나라라는 나라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았고요. 내적인 요인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도 잘 아시지만 일단 왕이 취약합니다.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선덕여 왕이었죠. 선덕여 왕은 왜 취약하죠? 역사상 최초의 여성으로서 왕위에 올랐던 분입니다. 그럼 왜 여왕이 오르게 되었을까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올랐을까요? 탁월한 능력은 있었지만 그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선덕여 왕 개인이 가진 어떤 능력과 전혀 무관하게 골품제라고 하는 아주 폐쇄적인 제도의 가장 끝에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골품제는 간단해요. 신라라는 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박혁거세를 왕으로 모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요 조그만 사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주변 나라를 복속을 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복속시킨 나라의 지도층을 괴멸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포용하거나 편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포용 편입을 시켰을 때 정말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줄 것이냐, 아니면 어쨌든 너희는 패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차별을 둘 것이냐 해서 신라가 선택했던 방법은 차별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로국 출신의 사람들이 가장 중심에 서야 되고요.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을 주었으니 이게 정착이 되면서 골품제라고 합니다. 말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최고의 귀족들, 거의 100의 100이 누구냐면 경주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진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굉장히 좀 큰 나라의 귀족이었다 그러면 육두품을 주고요. 조금 작은 나라다 5두품, 조금 더 작다 4, 3, 2, 1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지역들을 병합을 하다 보니 1, 2, 3품 같은 경우는 귀족으로 대우해주기 어려워요. 귀족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1, 2, 3품은 그냥 백성으로 격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4, 5, 6두품이 하급 귀족으로 남고요. 모든 권리는 진골들이 다 가졌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법흥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법흥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하필 나 때 불교가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졌을까? 그것은 바로 나 법흥왕과 이 법흥왕의 직계 가족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존재예요? 부처님의 불법의 보호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진골이 아니다. 그럼 너희는 뭐냐? 우리는 성스러운 진골, 성골이다. 그래서 성골이라는 것이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성골은 성골끼리만 결혼을 해서 필주를 보존해야 한다로 가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애초에 엄청 많았으면 상관없지만 직계 가족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성골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마지막에 와서는 누구만 남냐면 아버지와 딸만 남습니다. 원래 한 가족이 더 있었는데 중간에 정치를 잘못해서 쫓겨났어요. 그 바람에 원래 그 집안은 다 성골이었는데 진골로 격화된 집안이 김춘추의 집안입니다. 김춘추는 억울하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잘못한 바람에 성골 집안에서 진골로 격화되었고, 그래서 남은 진골 집안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이제 남자아이는 하나도 없고 여자만 둘 남았죠. 한 명이 선덕이고 또 한 명이 진덕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에 진평왕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를 왕위에 올릴 것인가? 원래는 왕자를 올려야 되지만 왕자가 없습니다. 왕자가 없으면 친척 중에 데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공주가 그냥 공주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남은 성골의 공주거든요. 그러면 핏줄을 따라 성골을 왕위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관례에 따라서 남자인 왕자를 데려다가 올릴 것인가 해서 결과적으로 성골을 올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렇게 해서 올랐던 왕이 선덕여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성이 왕이 되었잖아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선덕여 왕은 왕위에 오를 때부터 정통성의 도전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덕여 왕이 함께 힘을 합쳤던 무리가 누구냐? 원래 성골이었다가 쫓겨났던 진골이 되었던 김춘추 집안.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야 왕족의 후손. 엄연한 500년을 이끌어왔던 왕족의 직계 후손이나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서 신라의 귀족이 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말하자면 왕따 귀족이었던 누구요? 가야계의 김유신. 그러면 편한 말로 하자면 신라 주류 사회의 왕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위는 높지만 대부분의 귀족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었으니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야지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꿈꾸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4만1통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결과적으로 이루어내죠. 그래서 내적 어떤 모습과 외적인 변화가 합쳐지면서 우리 역사의 아주 새로운 장면을 열게 되었으니 그 삼국 통일하는 과정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과정이 있기까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통일을 한 게 아닌 것이죠. 이건 뭘 얘기를 해주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세계가 변하는 모습과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변하는 모습들을 항상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역사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 과거에는 서로 모를 수 있었으나 지금 이 시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상들보다 훨씬 더 슬기롭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 외적 조건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불리하다면 이 불리함을 딛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불리했지만 결과를 이루었던 역사가 우리는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면 정말 좋아졌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일 이후에 좋아져야 의미가 있잖아요. 통일 이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신라 통일은 우리 민족문화 발전에 어떤 의미인가? 네, 일단 군사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무력으로 북한을 장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통일은 이루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정말 환호할까요? 야,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니 잘 살아보자 생각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따뜻하게 북한 사람을 맞아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예를 들면 중국 동포나 또는 대한민국에 와 있는 북한 이제 이탈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좀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우리는 따뜻하게 받아주나요? 솔직히 여기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살기 좋고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운데 그럼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논리라면 우리 미국 가서 살아야죠. 근데 미국 아무도 안 가시잖아요. 왜 안 가죠? 돈이 없어 안 갑니까? 비행기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현실적 문제가 걸려있죠. 미국 간다고 직업 안 줍니다. 땅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확실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고 훨씬 더 민주적이고 기회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보장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는 것입니다. 갈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터전을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와도 받아주면 되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 통합으로 강압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이 과정이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렇게 통일이 끝이 났더라면 다시 갈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중국과 힘을 합쳐서 고구려 멸망시키고 영토도 커지고 백성들을 더 많이 늘리는 데 성공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힘을 합쳤던 당나라가 배신을 했죠. 당이 무서워했던 것은 고구려지 신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라를 복속시키려고 합니다. 신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통일을 이루고 나라를 크게 만들었는데 중국한테 뒤통수를 맞으면 속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맞서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더 큰 논리가 생깁니다. 어떤 논리요? 그전에는 사실은 고구려 사람과 신라 사람이 같은 동포라고 여겼을까요? 지금과 같은 그런 느낌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구려와 중국이 똑같다고 느끼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민족의식이 싹 틉니다. 중국과 싸우면서요. 비록 우리나라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놈들 나쁘지만 그렇다고 이 나라 전체를 중국에 넘기는 거 더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힘을 합하면서 우리 민족이 그래도 밉지만 하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식이 자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것은 강력한 힘이 되어서 외교, 경제, 문화적 성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줍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는 망하는 그 순간까지 여기 나와 있죠. 중국에 사신을 보내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옆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만 중국 친구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예, 중국의 서쪽으로도 나라 엄청 많습니다. 남쪽으로도 엄청 많아요. 북쪽에도 많고요. 동쪽에 이제 우리나라 있고 일본도 있고 그렇죠. 이 모든 나라들이 왔을 때 의전서열 1위가 통일신라예요. 말하자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 중국이 알고 있는 세계 질서에서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그거는 뭐냐면 예, 중국과 싸웠던 나라잖아요. 신라가 마지막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고구려와 백제의 힘을 어느 정도 흡수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적 전성기, 그때 만들었던 것들이 다 뭐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는, 세계적인 유산으로 거듭났던. 그 이유는 우리 문화유산을 이런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저력들이 백제와 고구려와의 융합으로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완의 통일이죠. 왜냐하면 고구려 땅 전체를 신라가 가져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망한 지 30년 만에 고구려 땅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으니 바로 뭐죠? 발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년간 이제는 삼국시대가 아니라 남북국시대가 되어서 갑니다. 남북국시대는 현재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보다는 훨씬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예. 남북 간의 경쟁은 있었지만 예, 지금 북한은 세계적으로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대의 발해는 초기에는 고립돼 있었지만 고립을 풀고 세계 무대로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갔고요. 신라가 예, 모든 그 외국인 시험에서 항상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2번만 다른 나라가 1등을 했으니 그게 어느 나라냐면 발해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가 사실은 중국에서 여는 빈곤가 모든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시험에서 1회부터 마지막까지 다 1등 했다는 뜻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금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족할진 모르나 우리보다 우주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똑똑해요. 거기도요. 다만 잘못된 방향으로 먼저 나가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두 나라가 만약에 하나로 힘을 합한다면 그 시너지는 대단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안타깝지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 망해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유는 신라 같은 경우는 통합을 이루고 그 힘으로 발전을 했지만 예, 완벽한 융합이 아니었어요.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내부 지역 통합에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한 200년 후에 다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통일은 엄청난 가능성들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많은 유산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역사의 소임을 다하고 맙니다. 그럼 너무 자연스럽죠. 그 다음 통일하는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부 통합이죠. 그거 못하면 예, 신라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두 번째 통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려입니다. 예, 신라 말의 상황입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신라는 점점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에서 내가 왕이야 하고 일어난 세력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성이 왜냐면 경주거든요. 경주 중심의 차별 정책이 아주 만연해져 버렸고요.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권 다툼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150년간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호족이 무슨 말이냐면요. 빳빳한 털이란 뜻입니다. 말 안 듣는 빳빳한 털. 예, 이런 머리 빚어도 이렇게 막 튀어나온 놈 있잖아요. 중앙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안 듣고 탁 튀어나오는 이거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먼저 나왔던 개념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이 시대에 중앙의 말을 듣지 않고 각 지역의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을 호족이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세력이 나왔고요. 그 세력이 신라보다도 더 큰 세력을 이루어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생겼는데 옛날 백제, 고구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후자를 그냥 요즘에 갖다 붙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삼국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자, 이 삼국시대의 주인은 사실은 궁예가 되는 줄 알았어요. 궁예가. 왜냐하면 궁예가 가장 민심을 많이 업어가지고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궁예가 부하에게 나라를 뺏겨버립니다. 통째로. 그래서 그 부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나라를 새로 접수한 다음에 나라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고려가 됩니다.
네, 이 고려는 결국 다른 나라들을 다 자기의 나라로 통합을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역사상 통일을 이루었던 모든 나라가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었는데 유일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채 다른 나라와 함께했던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라와 고려요.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이거는 신라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고려에게 나라를 넘기는데 나라를 넘겼던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면 신뢰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새 왕이 된 왕건이 후백제로부터 고통받던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의 전멸당할 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신라를 위해 싸워주었고 천만다행으로 왕건이 목숨이 살아나서 돌아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의 왕뿐만이 아니라 신라에 살고 있는 지배층들은 왕건을 신뢰했어요. 네. 비록 적의 나라고 떨어져 나갔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인물. 국가 간의 관계로 보자면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와서 싸워준 혈맹과도 같은 나라. 그럴 이유도 없는데. 예. 그런 고려에 대해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를 부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두 말 않고 모든 것을 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고려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런 잡음 없이 두 나라가 합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전쟁 없이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잡음 없이 합해졌던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때고요. 이것이 힘이 되어서 어디요? 남아있는 후백제를 꺾을 수가 있었죠. 사실은 이제 역사 속 이런 과정들을 보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무력으로 되었을 때 더 큰 외부와의 싸움 속에서 잠시 봉합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내부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다 증명을 해줬고요. 반면 드문 사례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제공을 한다면 또 더 큰 세계로 하나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두 나라가 사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과가 뭐냐면요. 그래서 경주 지역의 유물이 하나도 파괴가 안 된 거예요.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싸울 이유도 없고 공격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지역 백제의 왕실의 무덤은 전부 도굴 당했습니다. 고구려 왕실의 무덤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굴 당했습니다. 왜요? 지키는 사람이 없죠. 전쟁으로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민족 전체의 저력으로 보자면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전쟁의 후과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통합이 된 이 왕건은 지명 이름들을 새롭게 일신해서 바꾸죠. 그리고 이게 천년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송악이라는 지명이었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통일을 이루자 지명을 바꿉니다. 뭘로요? 세상을 새롭게 열었죠. 그래서 열 개자를 써서 개주, 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개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통일을 전체 통일을 이루어가기 직전에 너무나 고맙게도 충청도 안쪽에 있는 지역에서 고려를 돕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호족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산입니다. 얘는 예의할 때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나를 따라준 이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 질서를 알고 예를 아는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자면 날 이제 배신하지 마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예자가 붙여지면서 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 가면 볼 수 있는 많은 이름들이 사실은 그때 왕건이 굉장히 힘들게 이 도망을 다니면서 견훤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던 그때의 일들이 지명으로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이라는 이름 너무나 잘 아시죠? 한번 견훤한테 패배했던 거에 서력을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드디어 동쪽이 안정되었다. 그래서 편안한 안자에 동쪽 동자 써서 안동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원래 이 동네 이름은 고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부 고창이 아니고요. 이 동네 이름이 고창이었는데 안동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세 사람을 치하하면서 너희는 앞으로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신이라 하고 성도 내려주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씨를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천하는 어떻습니까?
천안은 지금도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이잖아요.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안을 차지하면 이제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으니 천하대안, 천하에서 가장 편안한 땅이다라고 해서 천하대안의 줄임말로서 천안이란 말이 생기게 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라만의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길게는 1000년간 여러 가지 의미로서 현재까지 전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태조가 무슨 일을 하느냐, 각 주의 이름들을 고치죠. 그때 고쳤던 이름이 지금까지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이름 붙인 지 몇 년 되는 해입니까? 1100년 되는 해죠. 기념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의 이름이 붙여진 지 1000년이 되었다, 1010년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기념식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요, 18년 후에 이 지명이 붙여진 지 1100년 기념 행사를 다 할 도시들입니다. 통일 이후에 왕건이 해야 되는 정책은 너무 간단해요. 신라 때 못했던 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도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민족 통합 정책, 지배층 통합 정책인 호족 통합 정책입니다. 이거 하려고 정말 별걸 다 했어요, 왕건이요. 그래서 특히나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힘센 호족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이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인이요, 아시는 것처럼 30명에 가까워요. 말하자면 이 30명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지지 기반이 취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이끌고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의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고요. 근데 다 혼인만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딸이 없는 집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차별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너와 나는 같은 가족이야. 너도 오늘부터 왕씨. 이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내릴 사자의 성성자입니다. 그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 기범인데요. 태조 왕건이 아니 지금 대통령이 넌 이제부터 윤씨다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지금은 안 좋죠. 그러나 이때는 성이 기본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왕씨가 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왕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바로 사성 정책이다. 그래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곶감만 줄 수는 없잖아요. 채찍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기인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야 너네 자식 공부시켜줄게. 개경으로 다 올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질로 잡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호족들 바보입니까? 아니죠. 자기 집 자식을 왕건이 있는 개경으로 올려 보내는데 빈손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호위무사를 100명씩 200명씩 딸려서 보내요. 그래서 개경 시내가 삼엄합니다. 왜냐? 지방에서 올라온 도련님들이 말하자면 경호원 100명 데리고 돌아다녀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초기에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을 했던 이유는 어떻게든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있었고요. 이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고려를 반석에 올리게 되죠. 그래서 발해까지 포함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이 발해 모든 땅을 가진 건 아니지만 명실상부한 민족 통합을 이루어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과 한민족의 개념이 고려 때 처음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코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이제 한 개 나라로 생겼기 때문에 이 주변에 오는 상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야, 그 나라 이름이 뭐야? 말하자면 통일을 이뤘잖아요. 중국에서 최초로 통일을 이룬 나라 이름이 뭐죠?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의. 친. 이게 외국으로 나가면서 차이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 거대한 대륙의 통일을 이뤘으니 다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생긴 나라 이름이 뭔데? 묻지 않겠습니까? 그 진나라라는데 친? 발음이 근데 우리식 발음이 아니잖아요. 중국식 발음이 유럽 쪽으로 가면서 이것이 차이나의 기본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그 중국 동쪽에 그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던 그 반도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다면 그 나라 이름이 뭐야? 고려라고 안 해, 고려. 고려 발음이 안 돼요, 또 외국인들이. 꼬레야?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코리아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라 통일 이후에 불국사를 비롯한 아주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이 등장했듯
두 번째 통일을 이룬 이후에도 세계 제일 가는 문화유산들이 등장했죠. 우리나라에서요. 예를 들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긴 하지만 어느 나라도 도달하지 못했던 상감청자라든지 청자의 경지에 올랐고요. 불화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뛰어나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그래서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 불화전이라는 행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불화를 싹 모아도 전시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불화를 모아서 불화 특별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요즘 말로 하자면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전시가 열렸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약탈 문화재냐? 약탈한 것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은 당대에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돈 주고 사간 거예요. 특히 일본의 막부가 고려의 불화를 너무 좋아해서 돈 주고 사갔어요, 많이. 최고급 불화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화라든지 청자나 금속활자 같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문화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은 결국 통합이 가지고 온 힘이 되겠죠. 통합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던 힘을 자유롭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깔아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외적 교류도 확대되죠. 하지만 가장 씁쓸한 것,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라도 그랬지만 고려도 마찬가지로 만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의 통일을 이루면서도 만주를 저희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영영 잃어버린 것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옛날 고구려 때 우리 땅이었는데 내나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제적 얘기인데요. 몇 년 전 얘기입니까? 한 50년 전 얘기인가요? 500년 전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1400년 가까이 옛날 얘기입니다. 1400년 전 얘기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쓰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사실은 존재하죠.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통일하는 과정 속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도 했었고요. 우리는 만주라는 것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남북한의 어떤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라도 통일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하나를, 대의를 위해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통일을 위해서 독도를 버려야 할 경우가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백두산을 버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백두산도 반으로 딱 나뉘었잖아요. 정확히 하면 이제 반도 아니에요. 제일 높은 봉우리는 북한이 가지고 있지만 더 넓은 땅은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장백산이라고 부르죠. 창바이산이라고 하죠. 우리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일을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 안 될 것 같고 막 북한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이건 뭐 통일 하나만 할 상황에 놓여요. 그때 중국이 백두산 전체를 넘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 냉정하거든요, 현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또다시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네. 정말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돼서 통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 각 나라에서 전부 반대를 할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는 건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자기들은 통일되면 자기 나라의 이익이 절대 있을 수 없고 항상 뒤처진 것이 있을 수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통일이라는 거 각 나라에서는 절대 반대하지. 미국이 우리나라 동맹국이요. 절대 통일을 안 하게끔 만들까. 중국이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게 현실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자면 통일은 요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입맛을 다시고 그들이 더 원해서 통일을 이루게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왜냐? 우리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거든요. 근데 그들도 시작할 때 해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때와 시가 맞으면 어느 순간에는 통일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기회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요거 이야기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문화유산이지만 사실 이거 우리의 문화유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낯선 것들이 많거든요. 예,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뭔가 낯선 요 모습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기준은 다 2008년이에요. 왜 2008년일까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08년에 세계 통계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8년에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것을 전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한 게 아닙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면 많은 게 다르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2008년을 대부분 다 기준을 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 입장에서 국보 유물은 193건입니다. 명승지, 북한은 또 명승지가 좀 많아요. 명승지가 200여 건이 넘고요. 그 외에 여러 우리로 치자면 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뭐 보물, 뭐 근대 유산 이런 것도 쭉 다 해서 대략 한 4,800여 건. 말하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거나 협력하면 다른 기준에 따라 더 많이 생기겠지만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도 약 5,000건 정도의 국가 유산이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보가 몇 점 정도 되냐면 350점이 좀 넘습니다. 네. 보물은 한 3,000점 가까이 되고요. 왜 많으냐? 우리는 더 많이 뽑아서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정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 게다가 북한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라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성 이런 거, 뭐 고인돌 이런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약간 그런 데 있어서는 민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약 5,000점의 우리의 국가유산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보고 잠깐 시도할게요. 네, 일단 개성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경복궁에 해당되는 만월대입니다. 요 만월대 재밌는 풍수 이야기가 있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산이 송악산이고요. 여기 앞에가 원래 궁궐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지금 다 불타고 사라져서 이렇게 초원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요거 옛날에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고려 말에 홍건적이 여기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쳐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공민왕과 노국공주께서는 열심히 어디까지요? 안동까지 도망가셨다가 일이 해결되고 돌아오셨고요. 요 일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최영, 이성계 같은 장군들입니다. 돌아왔는데 궁궐이 다 불탔어요. 다시 만들자니 너무 힘듭니다. 임시로 만들어서 쓰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조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폐허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여기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학술 조사를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북 관계가 안 좋아도 사실 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천원세 통일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사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문화적 학술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할 때 언급이 되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만월대 사업 같은 거요. 여기는 문화유산이 우글우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궁궐 자리였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아무것도 못 챙겼어요. 그 상황에서 불타고 무너지고 이런 바람에 여기 표면 아래에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도자기들, 금속 활자들, 최근은 물론 썩어서 사라졌겠지만 또 팔아 나올 수도 있겠죠. 금속으로 만든 장신구들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땅이 풍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계포란형이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뭐 이런 명당 얘기할 때요. 여기가 노서하전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노서하전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서가 쥐입니다. 쥐. 노서 어르신쥐가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 앞에 풍요로운 밭이 있고요. 거기로 쥐가 내려오는 형상입니다. 근데 쥐가 그냥 쥐가 아니라 어르신 쥐예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풍수에서는 등장하는 동물이 주인공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좋을 거 없죠. 쥐가 내 밭으로 오는데 뭐가 좋습니까? 하지만 주인공은 쥐거든요. 그래도 어르신 쥐입니다.
예, 어르신 지 앞에 이미 수확만 하면 되는 잘 익은 곡식이 있는 밭이다. 어떻습니까? 예, 노후가 보장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요 앞쪽에 마치 서울의 한가운데 남산이 있듯 개성에도 한가운데 자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자남산 할 때 자자는 우리 자축인묘 할 때 자자입니다. 이것도 쥐를 뜻해요. 예, 남자는 우리가 아는 산의 때 남자입니다. 말하자면 젊은 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인지 어르신지 앞에 젊은 쥐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 앞에 자식이 나와 있는 형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가 앞에 나가 있어요. 예, 대견하고 기쁩니까? 아니면 예, 뭔가 약간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예, 걱정하는 형상이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 자식이 부모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풍수에서는 걱정하는 상이다. 말하자면 부의 상이 말하자면 아주 노후가 보장되고 편안한데 걱정을 떨칠 길이 없는 땅.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 걱정만 떨쳐내면 정말 천하의 명당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걱정거리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뭐죠? 내 자식이 앞에서 경고망동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침착하게 주변을 잘 보고 살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막 엉뚱한 일을 할까?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쥐를 묶어두는 전략을 씁니다. 쥐는 뭐를 무서워하죠? 고양이를 두려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양이 우물, 어차피 이름이니까요. 예, 노서든 자남이든 다 이름에서 비롯된 건데 실제 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남산 옆에 있는 우물의 이름을 묘정이라 짓습니다. 예, 그럼 뭐죠? 고양이 우물이거든요. 근데 고양이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양이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위에 개 이름을 붙입니다. 개 바위, 구암. 근데 개도 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개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호랑이를 가져다 둡니다. 호천이라고 해요. 호랑이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갖다 두느냐? 예, 코끼리를 가져다 놓는 코끼리 바위입니다. 근데 또 아시죠? 코끼리는 뭘 좋아하죠? 조금만 쥐를 또 좋아하거든요. 이래서 요 5개가 서로 호각을 이루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실제로요. 이것을 지명비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왕건이 처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만들었던 이 왕건의 고향이자 도읍이 되는 송악을 걱정거리 하나 없는 최고의 명당으로 만들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북한도 엄연히 우리 역사의 일부고요. 함께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재밌는 역사 이야기, 전설 이야기 한자를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한양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듯 고려의 도읍인 송악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세계유산이 2건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고구려 고분군 개성역사유적지구. 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의 왕릉, 예, 왕실의 무덤이 세계유산이고요. 경주 역사지구, 백제 역사지구가 있죠, 그죠? 거기에 이어서 어디요? 고려 역사지구에 해당되는 개성 역사유적지구도 세계유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2건이 있어요. 우리는 몇 건이냐면 1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보자면 17건이나 가지고 있죠. 세계 평균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 평균이 약 7건인데 우린 17건입니다. 수치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북한 지역은 세계유산이 될 것들이 훨씬 많은데 현재 2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 나라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요. 보존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야지만 유네스코에서 오케이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나라, 선진국일수록 수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힘든 나라들은 지금 문화유산 보존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발전이 지금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북한에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세계유산이 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경제가 어렵다 해서 문화유산이 해외로 외화를 벌기 위해 반출되거나 또는 엉뚱한 곳이 개발이 돼가지고 파괴되지 않도록 사실은 예, 그냥 북한은 우리 힘이 안 미치니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역사니까 예,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려면 현재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서 제가 간단히 봤고요. 네, 개성역사유적지구.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8시 10분인데요. 한 5분 정도, 아니, 지금 핸드폰으로 제가 시간을 보겠습니다. 네, 8시 11분이네요. 조금 쉬었다 8시 20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북한의 세계유산을 사진으로 좀 보고요. 북한의 자연, 그리고 또 통계로 보는 북한의 모습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성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사실 개성의 한옥마을이 현재 한반도 전체에서 제일 큽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개성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큰 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개발되지 않은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성공단이라고 다 아시죠? 개성공단이 일찌감치 생기는 바람에 이 개성의 원시내는 거의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습이 있고요. 저도 이제 여기 예전에 갔을 때가 생각나는데 조금 놀랬거든요. 와, 이런 집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냥 비어 있는 곳인가 했는데 몇 곳은 비어 있는 게 맞아요. 몇 곳은. 근데 나머지는 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거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다니면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뭐 뒤쪽에 있나 없나 너무 조용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이 도시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자면 전주 한옥마을 내지는 북촌 한옥마을과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이 남아있죠. 예.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중국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말은 같은 말을 쓰지만 문화적으로는 점점 중국과 좀 닮아가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제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또는 북한이 수입하는 물건들이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차들이 있죠. 택시. 저도 이제 화면 통해서 보니까 북한에 다니는 택시가 베이징에서 봤던 택시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시의 풍경들을 가로짓는 디자인들이 중국의 모습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것은 뭐 또 저희 입장에서는 왠지 아쉬운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요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네, 지금 요 분이 쓰는 말이, 여기 지금 나오는 말이 경기도 사투리예요. 원래 경기도 사투리의 핵심이 개성말입니다. 근데 지금 변해버렸죠. 수원말로 바뀌어버렸죠. 네, 이 정도까지 보고요. 네, 가면 우리에게도 숭례문이 있는데 북한은 아예 남대문이라는 이름이 개성에 있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은 남대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별칭인데 숭례문은 정식 이름이고요. 그 한양에 살던 사람들은 다 남대문이라 불렀어요. 근데 개성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 자체가 남대문으로 또 붙어 있죠. 예, 근데 여기도 복원했죠. 왜 복원했을까요? 예, 6.25 전쟁 때 파괴되었거든요. 예, 6.25 전쟁 때 공중권을 다 미군이 다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폭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서졌었고 우리도 수원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복구를 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복원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한양도성이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길이가 18.6km예요. 높이는 대략 4에서 5m인데요. 개성도 똑같습니다. 개성의 나성이라고 하죠. 전체를 둘른 것이 약 16km고요. 높이는 한 3에서 4m인데 만들었던 사람은 나시익은 문이죠. 강감찬이 건의를 했고요. 당시 이가도라는 장군이 축조를 합니다. 대략 한 20년에 걸쳐서 만들었고요. 그때 만들었던 여러 문들, 동서남북의 4개 문, 작은 문 8개, 그 다음에 더 작은 문 13개, 옹벽도 있고요. 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선의 왕릉이 있듯이 고려의 왕릉도 있고요. 왕건의 무덤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무덤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파헤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유해를 모셔서 강화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1993년에는 북한에서도 이제 성역화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 밑에 있는 요 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태조 왕건의 모습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고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도 이 동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봤더니 사군자도 있고 사신도도 있고, 사군자는 중국 측 어떤 문화를 받은 측면이라면 사신도는
예로부터 내려왔던 고구려의 어떤 문화를 받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려 왕 전체가 개경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고려 왕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디에 무덤이 있냐면 강화도에 무덤이 있습니다. 강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 중에 한 16명이 개성 주변에 있고요. 대표적 무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세계 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유네스코 마크도 같이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받는 공민왕의 무덤입니다. 예, 요게 나중에 조선시대 조선왕릉 묘제의 기본이 되거든요.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왕릉에 가보면 왕릉 앞에 요런 게 있어요. 석등이라고 합니다. 장명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장명등은 원래 불교에서 쓰는 그 불교의 석등에서 따온 것입니다. 근데 조선은 불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유교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이유가 불교 국가였기도 했었고 불교를 깊이 믿었던 공민왕릉의 무덤이 하나의 모델화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불교식 색채가 있지만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가신 분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불교면 어떻고 유교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이 그대로 갖추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릉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덤이 이곳에 있죠. 저는 이제 그때 개성에 이제 갔을 때 사실 이제 공민왕릉을 되게 보고 싶었는데 공민왕릉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은 관광을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외국인 관광 많이 받지만요. 그래서 도로가 없답니다. 도로가. 제가 이제 뭐 더 할 말이 없어서 그 얘기를 듣고요.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기까지 길이 안 나와 있고 안 닦여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아쉬웠고요. 대신에 관리 자체는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나중에 저는 못 갔지만 이제 남북 학자 협의회에서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관리는 진짜 잘 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접근해서 보기가 힘들어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너무나 잘 아시죠? 선주교. 예, 정몽주 선생이 철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셨던. 그래서 선주교에 가면 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요거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긴 한데요. 예,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하고 예, 권유를 했더니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하면서 답을 했던 하여가와 단신가가 되죠. 요 시는 너무 유명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시는 역대 문집에 다 실려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 예, 정치인들이잖아요, 결국은요. 그런데 지금과 달리 참 말을 멋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시로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문집에 실려 있고요. 결국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렬이 되면서 돌아가면서 정몽주는 죽음을 직감했고요. 그래서 돌아갈 때 낙인가 뭐 말을 탔는데 거꾸로 탔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거꾸로 타십니까 나으리 그랬더니 보고 싶지 않은 자의 얼굴을 마주칠 것 같아서 나는 바로 탈 수 없느니라. 아니나 다를까 선주교 지나갈 때 나으리 머리 놓고 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조영균과 희둘은 철퇴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되죠. 그 피가 묻었던 선주교, 예, 피자국이 그대로 남았다고 했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사실 괜히 궁금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안내하시는, 예, 안내원이, 예, 막 궁금하지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설이 지금까지도 남았겠죠. 예,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고분을 보시면, 이제 요거는 좀 아쉽죠? 예, 여기는 현재 북한 지역이 아니고요. 중국 지역입니다. 고구려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지금으로 치면 행정구역사 북한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양의 고분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고구려 고분하면 다 벽화가 있나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무덤이 1만 기가 넘거든요. 그 중에 벽화가 있는 건 한 1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벽화가 있는 것은 고구려 무덤 중에서 좀 귀합니다. 하지만 그 귀한 무덤 안에 들어있는 벽화들이 고구려의 일상생활을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으니 뭐 북한 쪽은 지금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북한이 아니라 중국 쪽은요. 근데 북한 쪽은 현재는 관리는 잘 되어 있고요. 지금도 하나씩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예, 사신도 남동서남북을 지키는 예,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리고 가운데 청룡, 저기 황룡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 벽화처럼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그들이 먹었던 고기류를 먹었다면 어떤 걸 먹었는지, 헤어스타일은 무엇인지, 옷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국보 이론은 뭐냐? 우리는 숭례문이잖아요. 북한은 평양성입니다. 예. 이것도 어찌 보면 두 나라 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서로 약간의 경쟁이 또 어우러져 있는 모습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유명한 을밀대, 우리나라에서는 평양냉면집으로도 유명한 을밀대의 글씨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 때 갔을 때 찍었던 장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을밀대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을밀대. 예. 한국인들이 하면 다 알만한 곳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에요. 네. 뭐 예를 들면 경회루, 물론 경복궁 안에 있지만요. 이런 곳처럼 북한에서는 을밀대 하면 누구나 한 번쯤 봄에는 다 올라가 보는 그런 공간으로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리 통계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이거 한국 같지 않죠?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듯한, 이 디자인의 모습이, 북한에서는, 이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이념이 다르고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하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오히려 너무 생경한 모습이잖아요. 완전히 좀 다른 느낌도 나고요.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북한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크기는 행정구역, 명산, 강, 북한 사람 몇 살까지 살까요? 이런 것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강도, 자강도, 평안 남북도, 한경 남북도, 강원도, 황해도도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황해 남북도. 이런 식으로 쭉 나눴던 것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뭐라고 할까요? 뒤처지지 않게끔 좀 했던 그런 흔적들도 남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대략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2천만이 넘죠.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 가져왔습니다. 북한 지역에 대해서 산도 그렇고 이것저것 심심하면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북한 지역 정보 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지식 포털이라고 되어 있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디지털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디지털로 된 영상, 자료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아직 부족하긴 해요. 왜냐하면 옛날 자료들이 많아요. 현재 북한에 가서 막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런 것들 들어가서 쭉 살펴보면 북한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노래가 있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도 거기서 제가 캡처를 해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북한의 대표적인 명산, 대한민국의 대표적 명산은 우리 당장 뭐 떠올릴 수 있죠? 한라산, 지리산, 아니면 설악산, 오대산, 많이 있잖아요. 북한 하면 보통 다 5대 명산을 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백두산이고요. 두 번째는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높이가 1638m네요. 백두산 2750m고요. 여러 나라 이렇게 쭉 있죠. 사실 이제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발원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중국의 금나라, 중국의 청나라의 발원지가 백두산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왜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백두산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뺏어가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되었건, 우리로서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우리가 온전히 백두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듯 중국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마지막 황조가 청나라죠. 근데 그 청나라의 발상지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이 반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북한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어느 한 지역을, 한 민족 또는 하나의 역사만 있는 경우는 꼭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두 나라가 뭐라고 할까요? 교류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강산에는 굉장히 유명한 절들이 많았는데요. 무려 한 100여 개의 사찰들이 있었고 대찰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점사, 장안사, 표운사, 신계사, 굉장히 좀 낯선 이름이지만 우리로 보자면 거의 해인사, 뭐라고 할까요? 통도사 이런 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대찰들도 있었고요. 우리 율곡 선생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금강산 들어가서 유점산가요? 들어가서 예, 유점산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봤대잖아요.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답을 못 찾았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도 등장할 만큼 어찌 보면 조선시대에는 남북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공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가볼 수 있다면 저는 묘향산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 묘향산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의장, 빼어나면서도 웅장하다. 그래서 묘향산은 우리로 치자면요, 지리산과 설악을 합한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깊고 웅장한 느낌이 나면서도 화려한 공간이 같이 있는, 예. 그래서 사찰도 훨씬 많죠. 무려 360여 개의 사찰이 있고, 보현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 안에 꼽힐 만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우리 누구죠? 그 서산대사에 함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아마 묘향산이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 신단수가 진짜 우리 태백산이 아니라 바로 이 묘향산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올 만큼 신령스러운 공간입니다. 높이 역시 1909m니까 거의 우리 제주도 한라산과 비슷하죠. 그리고 1000m가 되진 않지만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린다고는 두 곳이 바로 황해남도에 있는 구월산, 함경북도에 있는 칠보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곳은 이야기도 많이 서려 있고요. 뭐라고 할까요? 자연의 아름다움만 놓고 보아도 무리로 치면 국립공원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일 만큼 아주 특별한 장소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넘어가고요. 이거는 뭐 행정구역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예, 북한에는 25개의 시가 있고 우리로 치면 뭐 수원시, 진주시 하는 이런 시들요. 그리고 뭐 부여군, 예, 뭐 평창군 하듯이 이런 군이 144곳이 있습니다. 합쳐서 약 170개 정도의 시군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요건 한번 보시죠. 인구와 기대 수명입니다. 북한은 2038년부터 대한민국은 2029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기사에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벌써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출생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 감소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북한은 우리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구 기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유일한 게 남북 통일이나 협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놓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무슨 수로 막 지금부터 아이를 많이 낳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외국인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것도 정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면서 말하자면 노령화를 한 방에 늦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북한과의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제기구에서 많이 나옵니다. 남북한 총 인구는요, 세계 20위 규모입니다. 예, 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따로따로 하면 이렇게 되지만 합치면, 규모가 되고요. 이 합친 것도, 예,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33년부터는 감소다 하지만 벌써 우리가 감소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감소가 될 수도 있죠. 북한은 어렵긴 해도 출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1.11명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0점대로 이제 들어갔고요. 북한은 그나마 한 2명.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1.9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 층의 비중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훨씬 높죠. 고령 인구 역시 북한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측면이 있죠. 네, 뭐 인구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5천만대라면 우리 북한은 거의 절반이고요. 합쳐서 대략 한 7,500만 전후가 됩니다. 그 외국인 동포까지 합하면 전 세계 한민족은 대략 한 8천만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기대 수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보다는 10살 이상 더 기대 수명이 높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의료 시설의 차이 때문입니다. 먹는 거의 차이보다는 의료 시설의 차이가 크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계층별 인구나 또는 기대 수명 이런 자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일부에 가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비교들이 끊임없이 통일부가 사실 무슨 일을 할까 싶지만 이런 자료들이 쌓여있지 않으면 사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료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활용할 어떤 논문들, 어떤 방식들 이런 것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도 나오죠. 이거 재밌습니다. 육류 생산량인데요. 2019년 예,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대한민국보다 많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면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뭐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아니에요. 예. 쌀 생산량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5분의 3 수준. 그럼 북한은 도대체 뭐가 많을까요? 밭작물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왜 안 많을까요? 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수입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북한은 자력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우리보다 적지만 식량작물의 생산량 자체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북한이 더 많습니다. 육류를 보면 재밌는 게요. 예, 소, 돼지, 닭은 똑같은데 북한에는 하나가 더 있죠. 근데 이 더 있는 이 고기가 북한에서 제일 생산량이 높습니다. 예, 북한 사람들은 토끼고기를 많이 먹어요. 토끼고기 드셔는 보셨죠? 아주 예전에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예, 근데 토끼고기가 북한에서는 기본 고기입니다. 기본 고기. 보시는 것처럼 생산량이 토끼고기가 제일 많아요. 북한에서는요. 예, 우리는 돼지고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뭐 전체적으로 고기에 그 톤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훨씬 많지만 북한은 토끼고기라는 걸 먹는다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필수품에 해당되는 영양 필수에 해당되는 계란이나 우유 생산량도 다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예, 계란 생산량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몇 배입니까? 5배가 넘죠. 우유 같은 경우는 차이가 극심하죠. 그러면 우리의 우유 생산량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많이 네. 자연스럽게 길르고 젖소를 길러서 이렇게 생산량을 많이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수 한 집에서 하나 키운다. 네. 그런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예, 그것도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 집 사람들 먹이려고 소를 기르지 않잖아요. 예, 만약 근데 기업적 방목을 하는데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것도 작은 거지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우유를 생산해서 우유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예, 우유 생산해서 우유를 먹는 것보다 가공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유를 가공하면 뭐가 되죠? 치즈도 되고 요구르트도 되고 버터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공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 북한은 이제 이 가공 단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 소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차이가 워낙 크죠. 그런데 이제 요거, 예, 철광석, 석탄, 예, 시멘트 이런 것들은 또 비교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뭐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그 지하 자원 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뭐 한번 좀 보실 수 있겠죠. 총 소득, 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북한과 우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죠? 50배 차이가 납니다. 예, 50배요. 사실은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뼈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인구는 한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한 2배, 3배 정도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50배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소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소득은 거의 30분의 1 수준이에요. 네.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격차가 100배가 되면 북한이 항복하고 그냥 통일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요. 예. 옛날에는 예, 우리가 잘 사니까 북한은 무너진다 생각했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은 벌어지기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들고 오히려 예, 격차가 줄어들어야 뭐가 줄어드냐면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예, 격차가 줄어들어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고요. 너무 차이가 크면 한쪽은 일방적으로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할 수밖에 없죠. 비슷해야지 서로의 것을 서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 이게 커지는 것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수입품, 수출품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수출품은 기본적으로 예, 지하 자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즘식 말로 하자면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뇌피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와 실질적인 팩트, 사실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수출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북한 수출품들 중에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있죠. 보이십니까? 2016, 17, 18, 19가 완전히 달라지는 수출. 시계 및 부분품,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죠. 북한이라고 해서 아예 기술이 없는 나라는 전혀 아니니까요. 이제 기본 기술에 해당되지만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뭐 철도, 뜻밖에도 철도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길어요.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 이 넓은 땅에 이미 났던 철도 자체가 길어서 그런 거고요. 수준은 비교할 바가 없죠. 그럼 뭐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의 철도는 뭐 영 지금 아니다. 그건 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길이만으로 볼 수 없는 질적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한의 기본 인프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발전 생산량, 설비 용량은 비교도 안 되고요. 선박 보유 톤수도 1999년부터 지금 20년 사이에 북한은 거의 성장은 안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한 4배 정도 성장을 했으니 원래도 거의 한 15배 이상 차이 나는데 지금은 거의 4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번쯤은 통일에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네, 통일이란 뭐 민족사적인 의미에서 통일은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그걸로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우리나라 성장 둔화의 대안으로서 북한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협력 또는 영구적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이산가족이 있다면 가족사적 문제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경제적 문제, 이걸로 인해서 취직이라든지 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뭐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서 북한 그 남북 간의 어떤 평화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런 좀 큰 문제보다는 가장 가깝게는 취미와 여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안성기 씨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성기 배우가요. 자기는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 딱 하나다. 바로 개마고원에서 영화를 찍고 싶다. 항상 고원이나 어떤 장면이 필요하면 우리는 중국을 올 로케를 가거나 가는데 우리나라에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북한이라는 이유로 못 가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민족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고요. 배우의 입장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찍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분단으로 인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과 협력 관계가 많아진다면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캠핑족들부터 북한에 많이 갈 것 같아요. 북한은 산이 많죠. 자연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북한과의 어떤 관계, 협력 관계를 더 견인하고 보장해 주는 게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통일의 시간 언젠가 올지 모르지만 난 무엇을 할 건가? 뭐 관심 없이 있을 수도 있겠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적극적으로 교육을 찾아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아예 나서가지고 뭐 탈북민들을 만난다든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북한과의 교류 관계에 앞장선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사실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희망사항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 국민적으로 퍼져 있어야 남북관계의 어떤 변화를 조금이라도 당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북한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하면 한 10개 정도 단어 외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가죠. 가본 적이 없고 모르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질문이랑 똑같잖아요. 네팔에 가시면 어디 가실래요? 그러면 네팔? 뭐 알아야 생각하죠. 그럼 뭐 히말라야?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에베레스트? 뭐 좀 더 아시면 카트만두? 이거 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가까운 듯 하나 의외로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곳이다. 네,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공간에서 누려본다면 그것이야말로 통일을 하는 개인적 이유로서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한
저희가 10주 정도, 한 석 달 정도를 달려왔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계기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 이게 내년이 될지 몇 달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모르나 정말 우리로서 맞닥뜨려야 될 큰 전쟁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 예, 중국을 주시해야 하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은 과제입니다.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광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오는 과정은요. K-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기록유산에 얽힌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직접 함께 읽어보기도 할 거거든요. 관심 있고 시간이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또 그때 또 뵈면 반갑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돌아가서 푹 쉬시고 식사 못하신 분들은 예, 야식이라도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